연합뉴스 경제TV 특집 대담 QA 역습과 강달라 시대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거침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일파만파 상당한 세계 경제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채 시장도 상당히 불안한 듯 보이고요. 여기에 투자한 연기금 또 다른 헤지 펀드에 가입을 해서 투자를 했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달러가 강해지는 와중에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10년 만에 3%로 올렸습니다. 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과연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역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달러가 올라가면 어떤 역습이 있을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역습이 있을까? 이게 결국은 한국 경제가 2022년을 지나서 이제 두 달이 지나면 2023년인데 과연 내년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번 여러 가능성을 짚어보면서 우리 경제 헤쳐나가야 될 방향 토론에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동 교수님 그리고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다 보니까 지금 80년대 이래 가장 빠르게 그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강달러 시대, 영국도 그렇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흔들흔들 걸리고 실물 경제도 좋지 않고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또 적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해서 두 분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병 교수님이 오른쪽에 앉으시니까 보수 우파가 되셨고요. 신 교수님이 좌측에 앉아 계셔가지고 진보 좌파가 되신 것 같습니다. 한번 각자 의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경제 현실을 지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장기 문제도 있고 단기 문제도 있어요. 장단기 문제가. 네. 네. 그러니까 장기 문제라는 게 뭐냐? 우리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든지 네. 또는 기업 마인드가 상실된다든지 또 인플레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문제죠. 예. 그 문제에다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환율이 매우 불안해졌고요. 네.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지금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어서 예.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 단기 장기를 혼돈하면 네. 시청자들이 매우 혼란스럽다. 모든 게 다 위기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장기 문제는 좀 천천히 네. 이게 세월이 좋을 때 이야기하고 네. 최근 몇 주 동안 또 몇 달 동안 일어나는 단기 문제로 우리가 국한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와닿는다. 예. 그래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제일 지금 우려되는 요소가 뭐냐. 네. 환율이 불안하고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에 대해서 이거 한국에 투자하면 환차손 엄청나게 생기겠네? 네. 나가고 네. 또 한국 투자가들도 야 달러 사는 훨씬 유익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예.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 한국 경제의 과제는 예. 환율 시장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는가.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금리도 적절히 올려야 되겠지만 예. 여러 가지 정부가 대책을 통해서 외환의 쇼티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 하는 것이 저는 현재 가장 초단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환율과 금리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방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최 교수님 지금 1달러에 1,400원, 1,427원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근데 만약에 한국 경제가 2년 뒤에 좀 안정이 되면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 갖고 들어오는 게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좋아진다는 확실한 점지가 계셔야지. 신 교수님 다른 방송에 일본 행화는 지금 150엔 내일 모레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하고 행하고 같이 간다는 그런 대전제하에서 놓고 보면 네. 1,500원도 깨진다고 봐야죠. 오늘 방송을 대비해서 제가 신 교수님 방송 나오신 걸 몇 번 봤거든요. 네, 이게 보통 한 1, 2년 가더라. 네. 금리 차는 한 1%에서 1.2% 정도가 미 연준과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로 가면은 어느 정도 안전하게 가는 것 같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미 연준이 최 교수님도 그렇고 미 연준이 보통 이렇게 금리를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낮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과거의 데이터로 보면 한 2년 길게 보면 2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환율도 2년 뒤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지금 너무 위기의 초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권 시장이나 환율 시장이 흔들리는 건 맞습니다만 외국인들로 봐서는 우리나라 환율을 보고 지금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저는 현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우리가 장기 펀더멘탈 프로블럼이 없으면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한국의 경상수지도 좋고 장기 다 좋고 뭐 펀더멘탈. 정치적인 어떤 근데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은 네. 지금 여야가 극렬 대치한 게 예. IMF 직전하고 저는 매우 비슷하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야 한국이 지금 뭐 실물 경제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지만 정치 환경도 그렇고 저 북한이 저렇게 싸대면 예.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앞으로 커지지 않겠어요? 예. 아까 들어온다? 전 들어오면 대만으로 들어오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그건 너무 긴 이야기고 네. 지금 당장 한 1, 2년만 놓고 보면은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금리 역전이 한 3번 있었어요. 네. 3번 있었는데 그 금리 역전 3번이 전부 다 빠른 속도로 소멸됐거든요. 예. 그 소멸된 이유가 뭐냐?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게 소멸된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있을까? 네. 지금 뭐 미국에 엄청난 금융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피벗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면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불안은 전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1, 2년 후든 간에 네. 이거를 그러니까 내다보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의 과거 경험을 가지고 네. 얘기하는 네. 것이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 상황하고 예. 지금 상황을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예. 과거의 금융위기 이후 때라든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도 되게 이제 이것을 반추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아, 근본적인. 자, 지금 우리가 연준이 한 4.5%까지 인상한다고 할 때 네. 연준 금리를요. 그러면 이게 얼마 올리는 겁니까요? 예. 4.25%포인트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4.25%포인트가 언제 때냐면요. 금융위기 전에 2003년도 7월 달부터 1년 동안에 1%까지 내렸었죠. 네. 연준이요. 연준 금리를요. 1%까지 내렸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그러고 나서 2004년 7월 달부터 2년간 17번, 0.25%에 17번씩 해가지고 맞습니다. 5.25까지 올렸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5.25 빼기 1 하게 되면 4.25입니다. 예. 그 당시 인상폭인 거예요. 예, 예. 인상폭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인상폭은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인상을 17차례나 올리는 상황 속에서도 네. 2004년 7월 달부터 올렸는데 네. 미국의 주택시장에 충격을 준 건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2006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은 네. 연준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 금리가 안 올라가진 거잖아요. 예, 예. 안 올라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 예. 장기 금리들이 하나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레버리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3.25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한 네. 3% 정도 포인트 올렸단 말이에요. 예. 올렸는데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비싸게 예. 올라갔고 예. 올라갔고 특히 모기지 금리를 보게 되면은 연준 금리의 한 거의 한 1.5배 이상 올라갔어요. 배 정도 간다. 지금 7%를 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는 미국의 금융위기 이전에도 최고 수준이 6.8이었었어요. 네. 그걸 지금 근데 3.25에서 그냥 그걸 돌파해 버린 거예요. 그럼 아예 또 연준금리 더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렇죠. 더 올라간다면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 모기지 네, 금리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 차이가 뭐냐면은 네. 그 당시에는 연준이 긴축을 시작을 했을 때 네. 긴축을 시작했는데 긴축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레버리지를 억제하는데 효과를 발휘 못한 거예요. 네. 시장 금리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긴축을 연준이 시작을 하니까는 시장이 그러니까 레버리지 억제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 지금 엄청난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산 시장들이 충격이 나타나면서 특히 뭐냐면 제가 주목하는 것은 최근에 국채 시장, 네. 특히 뭐냐면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네. 미국채, 예를 들면 독일 국채, 예. 영국 국채 이런 것들이 다 허물이 지금 저기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게 그동안 우리가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취급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격들이 굉장히 지금 폭락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폭락을 하면서 많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레버리지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했던 것들이 예. 증거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증거금이 이게 영란은행 개입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연기금들이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부채 주도 투자 LDI라 투자가 예. 사고 친 것도 바로 연기금들이 담보물로 잡았었던 국채 가치들이 폭락을 하면서 네. 폭락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마진 매물로 콜이 나오게 되고 나오고. 마진 예. 콜 나오면서 이렇게 악순환고리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데스 스파이럴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예요. 예.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국채 가격들이 굉장히 폭락을 하고 앉았다 이겁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저는 지구상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지금 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 혼란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지금 네. 내년에 실물 경제까지 지금 후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 같은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거덜나고 난다면은 네. 거들라고 한다면 그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한 2년 후에부터 네.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해봤자 네. 다 경제가 황폐화되고 난 다음에 했을 때 원화가 다시 그러니까 원 상태로 돌아오려는 법이 있느냐. 네. 우리가 외환위기 전에 한 850원대 안팎에서 이렇게 환율이 형성되다가 네. 외환위기 때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온 것이 한 1,100원에서 1,200원 선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외환위기 이전 수준은 안 돌아갔잖아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보장은 뭐냐면 과거와 똑같은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으로 경제가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김영삼 정부 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을 $10,000를 돌파하겠다 그래서 환율을 800원대로 그냥 확 끌어내 앉혔다가 외환위기를 두들겨 맞고는 1,900원대까지 2,000원대까지 그냥 접근을 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네. 내려온 게 이제 1,100원대에서 그렇죠. 왔다 갔다 예. 하다가 지금 상황을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까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습니까 또? 우리가 $20,000 돌파하는 게요. 네. 2006년 7년이거든요. 네.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총리가 한덕수 지금 총리예요. 예. 이때 노무현 정부 말기에 네. 2만 불 돌파시킬 때 예. 환율이 아까 김대중 대통령 1,150원에서 네. 900원까지 내려와요. 900원까지. 예. 네. 그리고 일본행화가 2006년 2006년 7년도에 네. 거꾸로 한 20% 약세가 돼요. 예. 그래서 2006년 7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 말기에 환율 여건이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전개가 됐어요. 네. IMF 직전이랑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IMF 때는 10,000불 돌파시키려고 했고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뭐 그게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2만 어쨌든 2만 불하고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면서 2008년 초서부터 수출이 막 급전직하로 증가율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네. 통계를 보면 예. 그 금융위기가 2008년 9월에 일어나는데 예. 그 8, 9월 전서부터 예. 수출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실물 경제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외환도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그 95%가 회사채 주식 쪽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꼬이면서 네. 그 2008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96년도 7년도 그 김영삼 정부 때 10,000불 환율 내리는 예. 에피소드하고 예. 10여 년 뒤에 예. 20,000불 에피소드가 거의 공교롭게도 금융위기하고 맞물리는 그런 공교로움이 있어요. 사실 다 기대를 했지만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어요. 뭐 한쪽에서는 지금 금융시장이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너무 과하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것이 외환시장에 특히 환율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는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저는 금리와 관련된 환율 아닌가. 저는 그래서 조금 불안이 많거든요.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리하고 환율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과적인 현상이지요. 이게 금리든 환율이든 간에 다 돈의 가치 얘기잖아요. 물가와 더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고 돈의 가치의 변화가 이제 그 모든 현상들을 집약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한국은행의 금리 대응을 보게 되면은 뭐 정부도 마찬가지, 정부도 간접적으로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이제 진단을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한국은행의 가장 제1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잖아요. 물가 안정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지금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물가 인플레이션 문제는 공급 충격으로 발생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걸로 인해서 유가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공급 충격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은 국내적인 요인으로 지금 이게 완전히 국면이 전환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9월달 물가 상승률 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40% 이상이 서비스 요금 인상이에요. 서비스료 인상이었었습니다. 서비스는 내수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석유류 같은 경우는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유가가 좀 안정이 되면서요. 미국이 좀 미국과 비슷합니다. 미국도 그런 국면이에요. 근데 유럽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유럽은 여전히 보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거의 60% 이상이 67% 정도가 여전히 뭐냐면은 유가라든가 에너지 요금이 물가 상승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급 충격은 사실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니까 수요 측면으로 완전히 불길이 옮겨져 왔다. 그럼 수요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리 인상이 가장 해법이죠. 물가를 잡으려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환율과 관련되는 얘기 이전에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9월 중순 이후부터 금융시장 보게 되면은 시장의 장기 금리를 주도하는 건 채권 금리란 말이에요. 채권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소위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한 미국 국채라든가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독일 국채라든가 뭐 심지어 영국 국채 같은 것들이 하나의 안전자산으로 취급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안전자산으로 취급했었던 선진국가의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시장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그냥 올리지 않고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기준금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장금리하고 어쨌든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인데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도 정책금리들도 안 올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몰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저는 이것을 오늘 이제 제목이 QE 역습이지만은 저는 이제 부채 역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채 역습. 우리가 전통적인 그러니까 국채 같은 안전자산들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물로 많이 그러니까 활용을 했었던 것들입니다. 담보물. 영국에 그러니까는 그 연기금 사태 같은 경우도 담보물로 활용을 했었는데 자산 가치들이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이제 담보를 더 이제 그러니까 보충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는 국채를 시장에 쏟아내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을 더 이제 계속해서 올리는 이런 악순환물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각 국가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국의 연준 탓을 하고 있지만은 연준조차도 그러니까는 시장 금리에 끌려가는 이런 측면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환율 문제인데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금리 차라는 것도 있지만은 금리 차로 다 설명 안 되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리 차이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유독히 특히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굉장히 가장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는 원화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건 분명히 국내적인 요인도 있다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든 한국은행의 대응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그러니까 눈앞에 닥친 것을 막는데 급급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을 때 0.25%포인트로 이제 격차는 축소됐잖아요. 근데 11월 1일 날 이제 연준에서 한 번 이제니까 이제 연준은 2번 남았고 한국은행 한 번 남았단 말이에요. 연준에서 만약에 0.75를 만약에 또 올린다면은 그럼 이제 1%포인트 벌어지는 겁니다. 격차가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도 그러니까 나머지 한 번을 0.5%포인트 이상 올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든 간에 경제 부서들이 시장 상황을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래서 불안을 진정시키기보다는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끌려가고 있다 보니까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거죠. 불안하게 보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투기적인 수요까지 가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끌려간다. 지금 금리 정책에서 끌려간다는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최 교수님 생각에 이번에 0.5가 아니라 더 크게 올렸어야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모든 부분이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금리 인상, 공격적인 인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대표적인 가계부채, 그다음에 이제 경기 후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부채와 이제 그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그동안에 한국은행이 취한 스탠스를 보게 되면 지난 2년 동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금리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부채를 걱정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부채를 걱정하고 앉았는데 부채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부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좀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취약계층들에 대한 부채들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좀 결합을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금리는 그러니까는 지금과 같은 인상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별로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뒤쫓아가는 방식으로 이게 그 성격이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0.75 올렸었어야 하나요 이번에? 저는 이번에 같은 경우 미국의 연준을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0.75도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했겠지.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0.5를 그러니까 거의 보게 되면은 최대치로 지금 보고 있다고요. 여태껏 근데 시장에다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에다가 더 상당 구간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동의하는 게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가 새로 와갖고 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실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 제롬 파월은 입만 열면 우리의 물가 목표는 얼마다? 2%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수십 번 들었어. 근데 우리 한국은행 총재는 여태껏 취임하고 나서 우리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제가 회의록 다 들여다봤거든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도대체 물가 목표 2%를 달성할 의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난 이게 첫 번째 실망이고 두 번째는 잭슨 홀에 가서까지도 우리는 미국 올리는 거를 충분히 못 따라간다. 우리는 베이비 스텝이다. 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두 번째 놀랐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데 물론 뭐 본인은 의도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얼마 올릴지를 좀 미리 귀띔을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게 틀렸잖아요. 이번에 수정했잖아요. 또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제 그때 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0.5% 올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장에서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최종 기준금리를 3.5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생각하고 비슷하다. 막 일부는 그보다 또 적게 보는 분도 있지만은 3.5%가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터미널 레이트는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4.5라겠는데 지금 5.5 이야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미국 금리보다도 최소한 1%포인트 이상 격차를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죠. 주고 있죠. 아까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국내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데 한국은행만 의자에 앉아갖고 엉덩이 붙이고 안 올리면 이것이 엄청난 외환시장에 첫째 혼란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환율의 불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그동안에 하는 총재의 우왕좌왕, 오락가락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지난번만은 0.75 올리는 것이 합당했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미국 금리하고 우리 금리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 금융시장에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봐서 미국 금리에 상응하는 금리 상승이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런 면에서 저도 이게 끌려간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네, 저도 이제 그 선생님 그 의견에 저도 이제 이창용 총재가 취임하고 나서 한국은행에 대한 평가를 사실 8월 달까지는 저는 사실 자제를 했어요. 실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근데 제가 9월 달부터는 공개적으로
한국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를 합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창용 총재가 뭔가 지금 그러니까는 자신의 그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그 파워, 자신이 굉장히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시장을 그러니까 사실 연준조차도 시장을 못 이긴다고요. 못 이기는 이런 상황인데 자신의 희망사항을 곧 그러니까는 시장이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할 것 같은 가질 것 같은 시장 금리에 대해서 아니 시장 그러니까 이 본인이 그러니까 3.5%를 터미널 레이시라고 했다면은 최종 금리라고 했다면은 시장 금리가 거기에 부합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시장이 자기가 그러니까 시장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여지없이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3.5%를 얘기했는데 3.5%를 얘기하면은 미국이 최소한 4.5% 이상을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단 5% 말이에요. 이야기도 나오고. 레리 서머스는 지금 5.5%까지 얘기를 하고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1%포인트 이상 격차를 그러니까는 유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장에서 그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원화 던지는 걸로 해석을 하죠. 당연하죠. 그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요. 근데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환율의 변동에 금리 차 말고도 국내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인다. 자, 그게 그 국내 요인이 뭔가 되게 궁금해요. 자, 우리가 이제 되게 그 올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결국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유발시켰던 거잖아요. 근데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2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환율이 그러니까는 1200선을 그러니까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에 2000년대 20년 동안에 1100원에서 1200원 구간에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1200원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2월 달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후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 금리를 오르고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같은 경우 이런 소위 말해서 무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은 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것은 저는 그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이 영향을 받은 하나의 요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월 달부터 우리가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됐잖아요. 그렇죠. 왜 5월이냐 이거죠. 5월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란 말이에요. 근데 5월 때부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주가든 환율이든 간에 우리가 제일 많이 그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 같은 경우 그동안에 대중무역 수지 흑자가 한국의 무역 흑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소위 대일 무역 적자를 커버했던 것도 대중 무역 흑자였었고요. 근데 중국의 무역 적자로 전환되어지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무역 적자로 그러니까는 무역 적자가 이게 그러니까 고착화되어지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모양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역 적자가 이렇게 높아진다니까 시장에서는 결국은 무역 적자 높아지게 되면 외환 보유고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고요.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외환 보유고 대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단기 외채 비중이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 환율을 방어하려면 금리를 인상하던 아니면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최소화시키던 이런 좀 이게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5월서부터 그 대중무역도 그렇고 최근 한 몇 달 동안 무역 수지가 안 좋은 건 저도 동감을 하는데 사실 달러의 그 순 공급을 결정하는 거는 무역 수지 말고도 경상 수지잖아요. 아직 경상 수지는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백 교수님 이야기는 아직 경상 수지는 적자는 아니지만 흑자 규모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 환율에 불안을 줬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시장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니까는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표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은 경상수지의 우리의 상당 부분이 무역수지가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저는 평상시부터 얘기했던 것이 너무 적어요. 보유 비중이. 2008년 당시에도 뭐냐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 그러면서 최근과 똑같은 소리를 했었어요. 정부가. 그렇죠. 그 당시에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세계 6위였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8, 9위 하고 있잖아요. 2,700억이었어요. 지금은 8, 9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외환 보유액은 한 2천억 달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8, 9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외환 보유고는 절대액도 중요하지만은 한번 봐보세요.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렇죠.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이죠. 근데 지금 중국 위안화가 안 떨어집니까? 일본의 엔화가 안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외환 보유액이 절대액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보게 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외환 보유액이 GDP 대비 100% 안팎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외환 보유액이 저는 불충분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가 외환 경상수지 흑자액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외환 보유액 축적을 잘못된 이런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외환 보유액 축적을 우리가 이 게을리하다 보니까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치가 않다는 거죠. 우리처럼 그러니까 개방도가 높은 특히나 외환시장 개방도가 높은 나라 입장에서 충분치가 않다는 것을 시장의 투자자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쯤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GDP 대비 지금의 2배 정도 50% 이상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럼 한 1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4천 24%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4천 한 300억 정도 되니까. 예. 그걸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1조 달러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봐요. 오케이. 전 그건 동의를 하는데 지금 4천억 달러인 이제 외환 보유액을 이게 1조로 올리려면 4천억을 더 모아야 돼요. 넷으로. 4천억을 1년에 400억씩 더 넷으로 모은다고 하면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이야기잖아요. 저 동의를 하면서 저는 뭐가 더 급하다고 보냐면 아까 2008년 저는 뭐 지금 해결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놓침으로써 지금 그러니까. 이 후과를 치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동의를 하면서 우리 뭐 한 5년 10년 걸린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좀 당장 할 수 있는 이야기. 2008년도에 외환 보유액이요 2,600억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예금이 당장 인출할 수 있는 돈이 6% 7%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95%가 뭐였냐? 채권이었어요. 채권 중에서도 약 그 채권의 3분의 1 넘는 돈이 회사채였어요. 주식.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당국이 외환 보유액을 상당히 리스크가 큰 자산의 운용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오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장부상으로는 뭐 2천억이 넘어도 실제로 환금을 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그때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합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4,300억 중에서 4,200억 달러까지. 지금 많이 줄었죠. 그게 한 달마다 다 이게 줄어드는데 이게 최근 통계는 또 아직 접수하려면은 한 달 걸리니까 지금 현재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도 똑같아요. 95%가 채권이고 그중에 3분의 1이 회사채예요. 그 외환 보유액에 회사채나 주식이 편입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안 갖고 계세요? 문제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요.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국채 평가액조차도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발행액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시장 가치 우리가 긴급하게 우리가 달러가 필요할 때는 구입 가격. 시장 가격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그렇지. 그게 없잖아요. 국채 수지 기록의 기본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구입 가격으로 이 발행 가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 세계 국채 가격이 지금 폭락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폭락했죠. 그럼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저는 3천억도 나는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4천 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시장에서 외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가세를 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구조화되는 것 같으니까는 또 한 가지 뭐냐면 한국은 금리 인상을 정부가 추경호 총리 섰고 가계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빠르게 인상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공개적으로요. 하면서 뭐냐면은 한국은 금리를 인상도 잘 하기 힘든 나라.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 힘든 나라. 이런 걸 다 고백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사실 외환 거래는 일반 사람들이 사실 그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조차 올 상반기에 보게 되면요. 제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게 외환 시장에 뛰어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환 거래는 굉장히 수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별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평상시에는요. 규제도 많고. 근데 뭐냐면 이게 방향성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일반 사람들조차 그렇게 방향성을 읽을 정도로 한국의 그러니까는 환율은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당분간 상승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한국은행과 정부가 시그널을 준 거라고요. 그렇죠. 시그널을 줬는데 여전히 정부는 계속해서 뭐냐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좁혀서 그리고 한국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책도 없고 안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 시장에서는 각자 도생 이런 말이 유행하면서 자기 이 살길만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 질문에 여야가 합의만 해서 정하면 예. 외환 보유액에서 채권, 회사채, 국채 말고 회사채와 주식과 같이 매우 변동성이 크고 위험이 큰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법적으로 제한해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없애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외환 보유액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확보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싱가포르가 뭐냐면은 정부의 수입 중에서 정부의 수입을 굉장히 외화 확보에 많이 투입을 해요. 그러면 그 확보한 외화를 펀드로 운용을 한다고요. 상당 부분을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태한 비용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이요. 불태한 비용 정도는 사실 그 국채금리 차이잖아요. 국채금리 차이인데 펀드 운용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부 펀드들이 운용을 해가지고 내는 수익이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 이런 지금 오늘날처럼 금융이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한 4분의 1 정도는 그걸로도 우리가 충당을 하고 앉아 있을 정도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걸 운용을 하는 것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은 물론 비중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이렇게 투입할 수는 없지만은 한 3분의 1 내지 많게는 절반 정도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펀드식으로 운용을 하게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대전제는 뭐냐면 규모가 커야 된다는 얘기죠. 외환보유의 규모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전제 속에서.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그렇죠. 걸려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그동안에 실패한 정책이 어떤 결과물인 것이고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는 가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도 뭐 물가 목표라고 하지만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부도 통화 정책만 믿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재정도 어떻게 써야 되고 저희들이 문제점은 다 지적할 수가 있는데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뭐 뚝이 터졌으니까 대응할 거 없다. 지금은 뭐 사이렌 울려도 다 끝난 상태니까는 뭐 그냥 손 놓고 보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지금 당장 취해야 될 포지션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 당국한테는 신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에 시중에 그런 얘기가 그거예요. 외환위기 때는 금모으기에 국민들이 굉장히 협조했는데 네. 지금 만약에 또 그걸 요구를 하면은 가서 기싸게 올릴 거라고 자기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국민들이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천재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한데 마음으로 모아야 된다고요. 네. 같이 이겨내지 않은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된다고요. 생겨내는데 이게 지금 저는 무너져버리고 네. 무너져버리면서 거기에 그러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 실종된 상황이다 보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는 무슨 뭐 이걸 뭐 할 의지가 있어야지 뭘 얘기를 하겠는데 네. 저는 뭐 얘기를 해드려도 별 들을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부는. 예. 근데 뭐 신뢰를 그러면 구축하는 방법이 뭐냐? 네. 물론 이제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현재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네. 대부분 뭐 옛날 사람들이에요. 뭐 MB 때 아까 주로. 말씀하신 한덕수 총리도 그대로.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최백임 교수의 말씀이 그걸 교체를 하면 신뢰가 생기는가? 이제 저는 그것도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언어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뢰가 중요한데 예. 지금 당장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은행도 아까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미국 금리 올리는 거를 우리는 따라 못 올릴 거다. 네. 뭐 우리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다. 물론 나중에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처리를 하긴 했는데 네. 처리하는가 싶었더니
엊그저께 또 최근에 그 FOMC 회의에서도 네. 우리의 최종 금리는 3.5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래서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일단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할게요. 금리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고 네. 그 첫째 그 필요 조건이고 예. 그다음에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 그거 좀 보류해라. 예. 그래서 나가는 돈을 좀 줄여라. 일단은 좀 브레이크를 좀 밟아주고 그다음에 송금하신다고요. 그 저 뭡니까 송금 증빙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좀 깐깐하게 네. 실수요 우리 원칙 예. 해서 나가는 걸 일단 막아주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 예. 한국에 1년 2년 만기로 대출을 해주겠다. 예. 그럼 대출에 따르는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좀 면제를 면제해주는. 해줘가지고 네. 외국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나가는 거 막아주고 네. 이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비상 상태로 저는 이런 그 저 외환 시장의 예. 수급을 저는 안정시키는 것이 현재로서 제일 중요하다. 예. 이게 터져버리면 예. 1,450원, 1,600원 이렇게 가버리면 저는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부가 좀 근데요, 선생님 지금 그 얘기한 조치들이 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지금 포기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외환시장 관리법이라는 걸 있잖아요. 그거 중지하기로 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환율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지. 아니 그래서 그거 포기는 한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들에 대해서 이걸 좀 자유화했다면은 이번에 자유화는 뭡니까요? 이번에 자유화는 뭐냐면 내보내는 돈을 자유화 시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신고하는 것을 좀 이제 그러니까 사전 신고를 제외시켜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하겠냐고요. 일단은 그건 안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다 그거 봐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법인세 인하하고 있잖아요. 네. 법인세 인하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계산해봤어요. 우리나라 국세 대비해서 근로소득세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는 2003년도에요. 7.4%였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작년에 15%까지 증가했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진보니 보수 정부니 관계없이 계속해서 증가해 온 거야. 근로소득세는 비중은요. 법인세는 어떻게 변했느냐? 8.5%였었어요. 노무현 정부 출범 때. 근데 지금 작년에 얼마냐? 16.8%로. 정확히 그 차이가 교차가 된 거야. 월급쟁이들한테 봉급쟁이들한테 세금 걷는 게 걷어가지고 법인세 비중을 낮춰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경호 장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영국에 그러니까는 트러스 신임 총리. 이 총리가 거기서 감세 정책 하는 거하고 우리는 다르다. 뭐가 달라요? 거기도 그러니까 법인세 25%까지 인상하려다가 그걸 이제 보류했잖아요. 최고소득세만 지금 그러니까 인하하는 거를 그러니까 철회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짓을 하고 앉아있으면서 자기들은 다르다. 그리고 97년도가 다르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좀 믿을 수 있게 국민들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러니까는 국민들하고 시장하고 잘 소통을 못 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데요. 조금 제가 쓴소리를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지만은 지금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이 올드보이들이에요. 옛날 그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거로부터 대통령이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권은 대통령은 바뀌어도 기재부 관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정책을 하니까 제 눈에는요. 달라지는 게 안 보이고요. 이번에 뭐 법인세 개편한다고 해가지고 최고 세율을 뭐 25%, 22%를 낮춘다고 하면서 또 뭐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의 그죠 최저 세율은 또 올려버렸어요. 뭐 그들 말로는 22%, 20%로 단순화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저 국회에서 통과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국회에서 통과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 국민들한테. 그럼 국민들이 뭐냐면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같이 고통을 좀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뭐냐면은 이 기회에 지금 보니까는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 일반 국민들조차도 환율이 계속 당분간은 오를 것 같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중간에 없어도 두 분이서 이렇게
서로 핑퐁 하시는 거 보면서도 저는 없어도 되겠는데 굳이 제가 여기서 사회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렇게 생각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결론을 한번 내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최백은 교수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든지 정부에서 계시는 분들이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좀 있습니다. 욕심에. 신 교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 많이 나오셔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뭐 토빈세까지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지만 최 교수님이 만약에 정부에서 기재부 부총리로 가신다. 뭐 가정입니다만 하셨을 때 제일 먼저 환율 정책에 손을 대실 거란 말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분야에 무슨 조치부터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실까라는 게 제가 궁금해서요. 저도 또 배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게 제일 핵심적인 트리거가 될까? 요걸 딱 건드리면 그나마 좀 안정이 될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얘기 하기 전에요. 예.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이제 이 조언도 주기 위해서 네, 왜냐면 네. 정부가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면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피해가 그렇죠.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저는 이제 뭐냐면은 이 환전쟁 이후에 네. 지금 저는 뭐냐면 내년부터가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네. 굉장히 산업 구조와 무역 구조에 굉장히 더 어려운 시기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네. 우리 최근에 얘기했듯이 뭐 IRA법 같은 경우 그렇죠. 같은 거 했을 때라든가 반도체 치포 동맹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네. 반도체는 그러니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산업이기도 하지만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미래 산업과 미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산업에서 네. 하나의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바이오와 더불어서 이런 산업이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먹구름이 끼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올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네. 내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그래서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 치포 동맹에 대해서 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유럽을 끌어들여라. 네. 칩5로 만들어라. 예. 유럽 연합을 끌어들여라. 예. 예? 왜냐면 결국은 뭐냐면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고 지금 그러는 건데 우리한테 네. 쉽게 얘기하면요. 예. 유럽이 들어오게 되면은 유럽은 중국하고 거래 안 합니까? 반도체 엄청 많이 거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유럽 연합에서 그걸 좀 견제를 해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왜 치포냐? 왜 반도체를 그러니까 무슨 뭐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만 하냐? 네. 유럽에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냐? 예. 그들도 같이 참여시켜라. 해가지고 우리의 그러니까 좀 이 여지를 스페이스를 좀 넓혀라. 네. 협상의 여지를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들지도 안 해. 예. 그러다 보니까 얘기도 하기 싫더라고요. 예. 그런데 외환 시장을 가한다면 저는 아까 이제 신 교수님하고 하나의 이제 뭐 아까 이제 비슷하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금리를 예. 올려야 돼요. 예. 일반 국민들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는 이건 대책도 아니고 네. 결국 문제를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태를 갈수록 키우는 거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미 간 금리 격차가 0.25%에다가 네. 8월달 지나면서 9월달 지나면서 0.5%로 이렇게 벌어졌다가 네. 0.75로 9월달에 그다음에 이제 12월달 되게 되면 1%포인트로 걸어질 가능성이 예. 커진단 말이에요. 예. 갈수록 압박은 더 심해지지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수입 물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수입 물가 올라간다는 얘기도 제가 초기부터 얘기했어요. 네. 물가가 그러니까는 고물가가 굉장히 미국보다 더 오래 지속될 거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이제 5%다가 당분간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러니까는 문제를 그러니까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문제 터지면은 그러니까 뒤쫓아가 가지고 그것도 미봉책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태만 잠깐만 눈덩이를 키우는 거예요. 신뢰도 잃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서 일반 국민들조차도 네. 금리 제대로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예. 금리 제대로 올리라고. 네. 그것뿐이 환율을 지금 막을 길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지금 그거다. 그러면 그걸 올리고 했을 때 부작용은 다른 정책으로 접근을 하라 이거예요. 네. 다른 정책으로.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해줘야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많은 고통들, 가계와 그런 기업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네. 정부가 이러이러한 대책을 그러니까는 대응을 하겠다. 네. 하면서 그러니까 물가하고 네. 환율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예.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좀 회복을 하게 될 것이고 네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지요. 네. 저는 교수님. 내년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환율 정책은 제가 대충 말씀드렸고 네.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나라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소상공인들 네. 굉장히 경제가 어려울 거다. 예. 근데 이분들에 대한 최저한의 어떤 생계를 예.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예. 그런 관점에서 예.
내년도 예산을 조금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 너무 이게 지금 뭐 재정 건전성만 이야기하면서 네. 이게 좀 이게 혹독하게 깎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 최저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한 네. 금리 네. 그 보전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저는 그런 그 재정 정책이 내년도에 조금 더 배려 있는 정책이 돼줘야만 되는데 네. 현재 나온 예산안은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네. 이것 가지고는 내년에 굉장히 서민들이 어려울 것이다.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최병현 교수님과 신서동 교수님 하신 말씀이 결국은 수렴을 했습니다. 뭐냐면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 근데 정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그 영향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망은 안전망대로 또 필요한 내용들은 내용대로 추가적인 정책은 정책대로 하나의 세트로 딱 구비가 된 상태에서 정책을 버튼을 딱 눌러야지 효과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여기 터지면 여기 가서 맞고 저기 터지면 저 두더지 머리 때리듯이 그런 정책을 써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예. 곤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시간을 잃어버리면서 예. 어떤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지를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 오늘 방송의 주제가 QE의 역습이잖아요. 예. 저는 QE의 역습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못 알아들어요. 부채의 역습해야 되는 부채의 거예요. 역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2, 3년 동안에 예. 돈을 엄청 공급했는데 예. 세계 3대 중앙은행, 연준,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ECB. 그 ECB, 그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이 예. 세 은행이 새로 공급한 돈이요. 예. 22.5조 달러입니다. 달러, 예. 22조 5천억 달러예요. 예. 그 엄청난 돈을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공급이 되면서 금리는 또 바닥까지 내려놨었고요. 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엄청 많은 그 돈들이 레버리지 기법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렇죠. 돈이 운용이 됐어요. 예. 그 부채잖아요, 부채다. 부채죠. 빚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냐면 긴축이 압박이 오면서 그 부채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채 모래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예. CP 시장입니다. 예. 기업 어업 기업은, 시장이 예. 이미 상반기에 과거에 한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발행했던 것이 이게 1개월로 축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거죠. 그렇죠. 예? 돈 빌려준 사람들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조만간에는 이 CP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작동이 안 되게 되면은 이 채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예? 부실화가 그렇죠. 되면, 예. 이게 지금 금리가 3%대 올라가고 예. 연준에서 지금 4%대까지 지금 내다보는 상황 속에서 연말 안에 예. 내는 상황에 있어서 이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지금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환율 대책 뭐 이런 것보다도요. 지금 그런 것들이 매일 뉴스로 쏟아져 나올 게 아닙니까? 예?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네. 금융시장에 그런 불안한 요인들이 올 때 사람들은 국민들은 불안하다고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상황, 그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 지금 엄청난 지금 우리가 이 폭풍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그러니까 나와야 나와야죠. 되는 거죠. 이걸 인식시켜줘야 되고요, 국민들한테. 그 김종인 박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1, 2년 사이에 엄청난 루저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루저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 닥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패배하거나 희생양이 서민층에서 엄청나게 쏟아질 것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다듬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것 좀 여쭙고 싶어요. 방금 이제 환율 말씀도 주셨고 그다음에 그 신외환시장 관리법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놓고 보면 앞으로 미국으로 가야 되면 가야 됐지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그럼 IR법, 칩4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법 이런 규제법들이 미국에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외환 관리라든지 금리 관리 이런 실물 경제에 대한 보다 촘촘한 그런 그물망들이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장기적인 아까 대책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진짜 오래 걸리는 이야기고요. 예. 제도를 바꾼다든지 관행을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도 리스크가 위험이 발생을 하지 않으려면 네. 주머니가 빵빵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실탄을 갖고 있는데 봤더니 네. 이게 다 썩은 거야. 예? 그래서 지금 불발탄은, 당장 급한 게 예. 불발탄일 뿐만이 아니라 예. 시장에 내놓으면 시가보다도 그냥 그 시가가 산 가격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어서 저는 일단 외환 보유고를 빵빵하게 우리가 좀 쌓아놓는 작업이 그걸 해놓고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한의 보루를 만들어 놓고 제도를 바꾸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통상 정책에 부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환율 안정을 통한 외환 보유고의 보유고다. 적정 보유고의 확보. 저는 그게 좀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뭐 같이 저도 이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지만요. 네. 제가 9월 초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네. 통계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네. 많이 만들어내고 이제 그 통계 수요자들 뭐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뭐 많이 수요자 중에 하나라서 그런지 좀 나와서 의견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나왔던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건의했던 것이 네. 우리 국제투자 대조표라는 게 있잖아요. 네. IIP. 예. IIP 보게 되면은 그게 일단 분기별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 그 속에서 이미 국제결제은행이 금융이 터지고 나서 이 권유를 했던 건데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제 곽 박사님이 그러니까는 외국으로 다들 나갈 텐데 네. 지금 뭐냐면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예. 우리나라 뉴욕이든 런던이든 나가 우리나라 현지 기업들이 나가 있는 기업들이 예. 거기서 그러니까 해서 그 현지 통화로 예. 자금 조달하는 게 있어요. 네. 외화 조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외화 조달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이 한국은행의 통계는 국내에 있는 국적 중심의 저걸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통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갑자기 이게 자금의 상한 압박이 들어올 때 네. 본사에서 그걸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 이런 건데 이런 통계조차 안 돼 있고요. 네. 돼 있고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뭐냐면 이 외채 통계 같은 경우도요. 네. 외채 통계 같은 것도 되게 뭐냐면 발행 기간 중심으로 해놨어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뭡니까 남은 잔존기한으로 예. 이거 통계는 안 하느냐 그러니까는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조차도 그러니까는 그럼 이 통계를 만드는 기준을 되게 뭐냐면은 그냥 IMF나 외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대로 그냥 하고 있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선진 국가는 우리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러니까 뭐 선진국 얘기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 축적도 굉장히 부족한 뿐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제도조차도 제대로 환경이 제대로 이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냐고. 그렇죠. 파악이 안 돼. 파악이 안 되는데 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예. 감으로는 할 수 없는 노릇 예. 아니겠습니까? 시청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신세동 교수님과 최고은 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다 나라를 걱정하고 또 우리 서민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똑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 이 환율 시장을 안정을 시켜야지만 다른 부차적인 여러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요건이 갖추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이 더 어렵다는 말씀 역시 똑같이 말씀을 주셨고요. 신세동 교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산업 구조의 변화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아마 내년에 활딱고개를 아마 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조금 더 걱정도 되고 최백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다. 이번에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2023년이 어려운 게 아니라 2050년, 2100년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들은 걸로 제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네.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